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은 KBS의 박태서 정치국제주간입니다. BJC 한국방송기자클럽이 여야 대표를 차례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에 이어서 오늘은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초청했습니다. 오늘 김종인 위원장에게 답변 들을 게 참 많습니다. 국회로 가면 일단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민생 대책과 각종 쟁점 법안 처리 등이 있겠고요. 국민의힘 당내 이슈로는 당 혁신 작업과 내년 4월 재보궐선거 그리고 내후년 대선에 대한 청사진 등이 있겠죠. 오늘 제1야당 비대위원장의 입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BJC 한국방송기자클럽이 주최하고 BJC 플러스 주관으로 KBS, MBC, SBS, CBS, YTN, MBN이 공동 중계하는 김종인 위원장 초청 토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출연자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그리고 오늘 토론 함께 하실 패널들입니다. 화면 왼쪽부터 보실까요? YTN의 임장혁 정치부장입니다. 네, 이어서 SBS의 원일희 논설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김종인 위원장 왼쪽으로요. MBC 이재훈 정치팀 차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어서 CBS의 도성혜 정치부장입니다. MBN의 정창원 정치부장입니다. 네, 오늘 국민들을 대신해서 궁금한 사안들 기탄 없이 질문해 주시고 김 위원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김 위원장님의 모두 발언부터 들어볼까요? 1분 반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국방송기자클럽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입니다. 얼마 전 소위 라멘 형제 화재 사건이 발생해 많은 분들이 마음을 아파했습니다. 포용 성장을 얘기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양극화가 더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정부 실정이 묻혀버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매우 높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당이 혁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1야당이 바로 서야 여야 간 균제와 균형이 정치가 이루어지고 국가 미래도 밝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이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재집권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저희 마지막 역사적인 소임이라 생각합니다. 비상대책위원으로서 당 위기에 대한 진단과 전망도 다 마쳤습니다. 비대위 존재 이유도 잘 알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이후 지난 넉 달여간 정강정책과 당명, 당색을 변화시키는데 주력해왔습니다. 겉만 바꾸는 것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 소속원이 일심단결하여 속까지 바꾸는 고통스러운 혁신을 이어갈 것입니다. 시대 변화에 맞춰 당을 바꾸고 약자와 동행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국민의 아픔을 보듬는 대한정당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의 모두 발언이었습니다. 이제 본격 토론에 들어갈 텐데요. 본격 토론에 앞서서 먼저 사회자 자격으로 이 질문부터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서해에서 실종됐던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 측의 총격을 받고 숨졌다고 하죠. 그 소식 지금 들으셨을 텐데요. 이번 사태 관련해서 여기 오시기 전에 비대위 회의에서 이런 말씀하셨네요. 북한의 야만적 행태라고 발언하셨는데 네. 이번 사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우리가 그동안에 네. 이 사건을 모르고 있다가 언론 보도를 접해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확인을 갖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문재인 정부 수립 이후 가장 열정을 들여서 노력했던 정책이 대북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차 강조하다시피 북한과의 대화에서 상당히 많은 진척이 있는 것으로까지 지금까지 정부는 사랑을 해왔는데 왜 갑작스럽게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게 됐고
이러한 사태가 일어난 것을 언제 정부가 확인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 정부는 이 국민에 대해서 이러한 소상한 얘기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게 우리 지금까지의 이 대북 정책이 참 환상에 빠지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갖다 가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우리 비대위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한 거론을 갖다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분명히 설명을 안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당 회의에서 말씀하신 걸 보면 국민이 피살당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언급을 하셨거든요. 이 아니 부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이 저게 총격에 의해서 사망을 했으니까 그 뭐 스스로 사망한 게 아니니까 피살당한 것만큼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죠. 따로 무슨 어떤 그 당 차원의 정보 라인을 통해서 보고받거나 파악하신 건 없으시고요. 우리도 사전에는 전혀 알지를 못했고 우리 언론 보도를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본격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SBS의 원희리 논설위원이 시작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SBS 원희리 논설위원입니다. 저는 논란이 많은 경제 3법 질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법안을 보면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이렇게 세 가지인데 정부 여당은 공정경제 3법이라고 하고요. 재계에서는 기업규제 3법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님은 야당 대표로서 이 법에 대한 특별한 명칭이 따로 있습니까? 저는 뭐 이 법 자체에 대해서 특별하게 명칭을 부여할 게 아니라 이 법이 왜 이렇게 개정을 하도록 들고 나왔느냐 하는 그 연유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이 경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정부는 가급적이면은 기업이 다소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그거를 용인하고 지나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에 커다란 모순이 많이 축적이 되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순이 제거되지 않는 이런 이 현상을 초래했기 때문에 뭐 참 IMF 사태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양극화가 극도로 심화되고 기업의 집중 현상이 생겨나고 이러한 것이 과연 한국의 경제 미래를 위해서 이게 바로 올바른 상황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와 같은 것이 앞으로 좀 정상적인 상황으로다가 바뀔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상법 개정이나 공정거래법이나 이렇게 금융강동법 이런 등등을 갖다가 시정하려고 지금 제출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법이라는 게 뭐 이름보다 뭐 내용과 취지가 중요하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계의 우려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이를테면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5배,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이런 경제 민주화 조항들은 오히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들이 경영권 위협에 노출될 과도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런 구체적인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기업을 옥죄는 기업 규제라고 하는 데는 전혀 동의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나는 사실은 뭐 이러한 소위 상법 개정안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조항들이나 이런 것들이 무슨 경제민주화 조항이라는 이름을 붙인다는 건 내가 보기에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상법소가 이건 개정안을 갖다 낸 것은 그동안의 기업의 행태를 보고서 그러한 행태가 더 지속됐으면 안 되겠다 해서 그거를 시정하기 위해서 낸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설사 이 소위 참 이 상법 개정안이 지금 현행대로 통과가 된다고 그래도 이것이 사실은 뭐 기업이 운영하는데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단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사실 기업은 어떠한 제도가 수립이 될 것 같으면 그 제도의 범위 내에서 경제 활동을 할 것 같으면 별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난 지금 현재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이 법안들을 갖다가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 있다고 전제가 되면 당연하게 그 입법 과정에서 저는 수정이 되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처음서부터 이 법은 안 되겠다. 이 법은 뭐 기업을 옥죄는 법이다. 이런 사고를 가질 것 같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지금까지 뭐 참 우리나라의 소위 기업들의 경제 활동에 관행을 볼 것 같으면은 뭐 법이 규정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갖다가 못하거나 그런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시간이 없긴 하지만 짧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원들이 이른바 경제 전문가라고 자처하시는 윤희숙 의원조차도 이 경제상법은 문제가 있는 법안이라고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원들은 어떤 점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아니, 그러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입법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견해를 피력을 하고 그게 수용이 되면은 당연히 입법 과정에서 반영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무조건 지금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그 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거는 무슨 반시장적인 법이다. 이러한 소위 생각이라는 건 옳은 생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당내 의원들 설득이 가능하시다고 보십니까? 뭐 당내에서는 뭐 의원들 수가 상당수가 있으니까 뭐 이런 의견도 내고 저런 의견도 내고 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자체가 이 입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뭐 이렇게 꼭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공정경제 3법 관련해서 연결지어서 볼 수 있는 질문 제가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김 위원장께서 좀 요즘 힘을 많이 싣고 계시는 중도로의 외연 확장 문제인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분명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질문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이른바 그 외연 확장과 관련해서 위원장께서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라는 게 당을 보면 전체적으로 한 틀로서 중도로 이동하겠다. 이른바 그러니까 좌클릭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맨 오른쪽도 끌어가는 상태에서 중도로 약간 폭을 넓히겠다는 겁니까? 이 부분을 좀 분명하게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무슨 중도 이동이다, 무슨 뭐 좌클릭을 했다, 뭐 이런 용어는 제가 일반적으로 수용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지금 사실은 일반 국민의 성향에 따라서 상식에 맞게 정당을 지금 끌고 가려고 그러는 것이지 무슨 특별하게 어떠한 방향을 설정을 해가지고서 그 방향에 맞춘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의 의식도 무지하게 많이 변했고 국민의 행태 자체가 변했어요. 그러면 국민의 행태에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따라서 정당이라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도 있고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불신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난 4월 15일 총선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어떠한 결과를 갖다가 맞게 되느냐. 사실은 이 야당이 서울 같은 데서 이렇게 거의 완패를 당하다시피 한 선거 역사가 없습니다. 제가 뭐 과거에서부터 우리나라의 소위 선거 성향을 보면은 여당이 수도권에서 완패를 받으면은 그 정권은 붕괴돼 버리고 말았어요. 과거 자유당도 그랬고 공화당도 그랬고. 그러면 야당이 서울서 이렇게 완전히 유권자들로부터 무시를 당했을 것 같으면 과연 그 야당이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앞으로 계속 존속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왜 그러면 그러한 이 유권자들로부터 완전한 패배를 갖다 안게 되었느냐? 이거를 제대로 분석을 하고서 새로움을 갖다가 추구하지 않고 올 것 같으면은 나는 국민의힘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변화를 갖다가 추구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YTN의 임장혁 정치부장 받아주시죠. 예, 그 개천절 집회 관련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비롯해서 그 집회를 예고했던 주최 측 일부가 오늘 열지 않겠다 이런 선언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긴장감은 남아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그 지난 광복절 집회 때랑 이번 개천절 집회, 예고된 개천절 집회를 대하는 위원장님의 그 반응이랄까요, 태도가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광복절 집회 때는 그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이런 반응이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집회를 좀 많이 만류하시면서 그 3.1운동하고 비유를 하시면서 많이 이제 끌어안는 모습을 보이셨거든요. 선을 그었다가 지금은 이제 다시 끌어안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그
태극기 부대라고 이제 지칭이 되는 그쪽 분들과 국민의힘 어떤 관계라고 국민께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태극기 부대와 국민의힘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가 뭐냐 할 것 같으면 사실 생명과 직결되는 이런 질병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그러한 질병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소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질병관리청에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대로 뭐 사회적 거리를 두고 뭐 마스크를 갖다가 계속해서 착용하라.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들었을 적에 우리가 지금 현재 질병관리청의 소위 준칙을 갖다가 준수하는 것이 빨리 우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갖다가 극복하는 가장 이 첨단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모든 국민이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하고 따라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8.15 때만 하더라도 그때는 이미 사실 정부 당국이 설명하기를 코로나 사태가 거의 다 진정이 된 것처럼 얘기를 해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8.15 집회가 생겼고 그다음에 이 코로나 이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게 되니까 그것이 마치 무슨 8.15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의힘과 큰 관련이 있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이렇게 발언하기 시작하니까 그게 사실 무슨 정치적인 문제가 됐고 그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우리 국민의힘이 상당히 여론상의 지탄을 갖다 받는 그런 입장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런 빌미를 이번 10월 3일에는 다시는 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갖다가 빨리 극복하고 모든 국민이 안정된 생활을 갖다 영위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협조해달라는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지금 시기의 특수성, 말하자면 방역의 관점에서 말씀은 하셨는데 적지 않은 국민의 눈에는 그분들, 집회를 하시는 분들이 국민의힘의 상당한 핵심 지지 기반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시기가 아니라 만약에 평상 코로나가 없다고 가정해서 그런 집회가 많이 열릴 때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그 집회 초청 받으면 참여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저희 10월 3일 날 말씀이에요? 아니 이제 만약에 코로나 시대가 아니라 평상시에 그런 집회가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릴 때 위원장님은 나는 사실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그 군중적인 그런 집회에 참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별로 내가 찬성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태가 있다고 해서 제가 거기 앞에 나가서 무슨 선동적인 연설을 하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 덧붙이면요. 김진태 전 의원 등 몇몇이 이제 드라이브 스루라고 표현을 하는데 말하자면 차량을 동원해서 이제 방역을 방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집회를 하겠다 이렇게 또 주장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그 정도는 괜찮지 않냐, 뭐 허용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은 그렇게 말리실 일이라고. 일단 하여튼 이 방역과 관련해서 뭐 하여튼 집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제를 해달라고 내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고 오시는 분들이라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어느 정도 수긍을 헛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뭐 굳이 하여튼 본인 스스로가 나는 이렇게 상관없이 해야 되겠다. 그걸 어떻게 방법으로 막을 방법이라는 건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MBC 이재훈 정치팀 차장 질문 이어가 주시죠. 네, 박덕흠 의원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주 특혜 의혹이 불거진 박덕흠 의원께서 어제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라면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현 정권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나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는 박 의원님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십니까? 그거는 뭐 박덕흠 의원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지금 무소속의 신분으로다가 저희가 이걸 해명을 하면서 앞으로 뭐 그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갖다가 자기 받을 의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당에서 스스로 물러나신 분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박 의원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정권이 나를 탄압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지적이시거든요. 주장이신데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지요? 뭐 그건 저희 박덕흠 의원 자체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게 다 그런 식으로 지금 전파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태를 갖다가 수습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태를 갖다 끄집어내고 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셨나 이렇게 봐요.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아서 3선 의원이 되셨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도 국토교통위에서 아주 오랫동안 계시면서 간사까지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로 볼 때는 이게 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사안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본인 스스로가 자기 사업과 관련이 돼 있는 상임위를 갖다 피해 주는 것이 이건 난 도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를 본인 스스로가 피하지를 못하고서 그런 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책임질 부분 없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는 제가 좀 납득하기 어려워요. 사실은 제가 이 지금 국민의힘이 온 지가 지금 넉 달째 됐는데 이미 그 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국민의힘은 앞으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 그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겠다 하면서 지금 우리 국민의힘을 갖다가 변혁을 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박덕흠 의원 말고도 정무위원회에 윤창현 의원까지 이해 충돌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요. 근데 민주당 의원들도 이해 충돌 문제가 있는 건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박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런 이해 충돌 문제 이런 거는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입법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들이 많은데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자기가 일반 국민들로부터 조금이라도 의심을 받을 여지가 있는 분들은 본인 스스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결정을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특정 기업과 예를 들어서 관련이 있었다. 그런데 그 특정 기업과 관련된 무슨 법안 같은 것을 내가 심의해야 하는 위원회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내가 보기에 이런 데에서는 내가 빠져야 되겠다는 이런 정치인으로서의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윤창현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 정무위에서 사보임 하실 생각이 그건 있으신가요? 본인이 아마 스스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그 안에 있으면서도 예를 들어서 소위 활동 같은 거를 자기를 자제한다든가 말이지. 그렇게 본인 스스로가 할 것 같으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나는 봐요. 네, 계속해서 CBS의 도성의 정치부장 질문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저는 그 무소속 의원들 복당 문제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4인방 복당이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 권성동 의원은 복당을 허용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홍준표, 김태호, 윤상현 세 분인데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권성동 의원께서는 이제 총선이 끝나자마자 바로 복당 신청이 돼가지고 지금 5개월 만에 복당이 되셨는데 그 외 분들은 복당 신청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누구를 복당을 하고 누구는 해야 할 거냐는 것은 앞으로 이 당의 변모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당의 이 변화에 어느 정도 참 같이 동참을 해가지고 하는데 참 이게 긍정적인 효과를 갖다 보여줄 수 있는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좀 의견들이 분분하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결정되는 문제지 어느 특정인을 가지고 언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의견들이 분분한 분 중에 한 분이 홍준표 의원인 것 같습니다. 당의 대선 후보였고 또 여전히 야권의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계신데 이 두 분이 좀 껄끄러운 관계 때문에 홍준표 의원은 신청을 해도
김 위원장님 체제 하에서는 절대 복당이 안 될 거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아니 뭐 복당 문제라는 게 뭐 내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고 당의 여러 가지 여론을 참작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복당이라는 것이 앞으로 국민의 힘을 발전시키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이런 소위 공론이 형성이 될 것 같으면 그때가 더 걸어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홍준표 의원은 복당을 하면 당에 뭐 도움이 좀 안 될 거라고 좀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건 이제 우리 상황에 어떻게 전전이 되고 또 본인 스스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태극기 세력과의 관계 문제, 그다음에 그 박덕흠 의원 탈당 이후의 논란, 그다음에 무소속 3인방 복당 이슈까지 지금 당내에 첨예한 현안들에 대한 답변 들어보셨고요. 이어서 MBN의 정창원 정치부장 받아주시죠. 네. 요즘 김 위원장님이 내년 4월 재보궐선거 준비에 상당히 바쁘다. 그런 이야기가 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위원장께서 이미 그 당내 초선 의원들에게 출마 권유를 했다. 그런 이야기가 현재 들리고 있습니다. 내년 4월 선거에서 반드시 국민의힘 당내 후보를 내실지 아니면 야권 전체의 후보 연대도 고려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국민의힘이 제1야당인 것만큼은 아마 모두가 다 인정하실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국민의힘에서 다음에 보궐선거에 후보가 낸다고 하는 것은 난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시장 후보가 되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경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야권 연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누구하고 국민의힘이 야권 연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60년대에서부터 우리나라에 뭐 선거 때만 되면은 뭐 야당 후보 단일화, 뭐 야당 단일화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왔는데 그렇게 해서 효과를 낸 기억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그 과거 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그 무상급식 문제로 그만뒀을 때 말입니다. 그때는 당시에 야당이었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시민 후보라 해가지고 박원순 후보를 내세워서 승리를 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일부에서는 야권에서 좀 더 이 여당에게 대항할 그런 후보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래, 뭐 저도 그런 측면에서는 뭐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사실은 정치권이 일반 국민으로부터 그렇게 크게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해요. 솔직히 말씀해 드려서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우리 지금 국민의힘의 후보가 과연 서울시장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누가 딱 짚어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를 보는 증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럴 사람이 있다. 어떤 특정인이 지금 정당에 소속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국민이 지지를 가장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런 사람하고 가서 얘기는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지지를 많이 받고 있으니까 우리 당에 들어와서 참 이제 후보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나는 당신네 당에 들어가서는 후보가 되지 않겠다.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지난번에 이 박원순 시장인 경우에는 초기의 자체가 이 당시에 민주당의 사람들이 자기네들 스스로가 차기 시장 후보는 박원순이가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분위기를 띄웠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현재 보면 이 당 내에서 초선 의원들을 좀 내세워보자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그 지자체장들, 이 국민의힘 출신의 지자체장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재 그 구청장이라든지 아니면 구의회, 시의회가 모두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초선 출신의 지자체장이 만약에 나온다면 아마 그 사람들을 도저히 장악할 수가 없을 것이다. 정치력이 좀 필요한 사람이 나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점에서는 뭐 초선 출신이나 다선 출신이나 거의 비슷하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시장이 야당에서 시장이 될 것 같으면은 지금 서울시의회 분포로 봐가지고서 민주당이 아주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과연 제대로 뭘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 여소야대에서 그러면 대통령이 국가를 끌고 갈 수 없다는 얘기나 거의 비슷한 얘기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점에 있어서는 초선이나 재선, 삼선이나 이렇게 별로 이렇게 크게 구분을 줄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초선에서도 능력이 있는 초선이 있을 것 같으면 가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초선이라고 해서 반드시 정치 역량이 제한됐다고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거죠.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어제 이 자리에 와서요. 그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후보를 낼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적절한 때 결정을 하겠다라는 말로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민주당이 후보를 낼 걸로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민주당이 부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그 마치 보궐선거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 듯이 굉장히 조용해요. 그건 자기네들이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은 공천은 안 한다고 적어놨기 때문에 아마 그런 자세를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국에 가서는 적당한 시기를 골라가지고서 후보를 전 낼 거라고 봐요.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JC 한국방송기자클럽이 주최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초청 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KBS, MBC, SBS, CBS, YTN, MBN이 현재 공동 중계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내년 4월 재보선 관련된 김종인 위원장의 답변이 있었고요. 이어서 SBS 원일희 논설위원이 대선 관련 질문 준비되어 있죠. 네, 대선 후보군 궁금합니다. 뭐 여권에서야 이낙연, 이재명 후보도 있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다른 특정 인물들도 있으니까 여권의 질문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야권의 대선 후보가 과연 있는가? 국민의 눈에도 보이지 않고 언론의 눈에도 보이지 않고 있는데 혹시 김종인 위원장님 눈에는 보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같이 안 보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야권에서도 대선 후보가 되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뭐 특정인에 대한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대권 후보가 됐다고 하는 분들이 뭐 너댓 분 계신 것만큼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어떠한 소위 비전을 갖다 가지고서 국민에게 참 나타날 것이냐 하는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질문을 변경하겠습니다. 본인들이 대통령 되고 싶어하는 분 말고 김종인 위원장님 마음속에 저 사람은 대통령감이다라고 하는 그런 후보군이 있는가를 여쭤본 겁니다.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지금 다음 대통령 선거를 끌고 가려고 하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누가 나오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어떤 특정인이 내 머릿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말씀을 갖다가 드리질 않는 겁니다. 비대위를 야당을 재건하고 대선 후보 만드는 역할까지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신가요? 내가 이제 이 비대위를 맡을 적에 지금 국민의 힘을 변화를 시켜서 참 자기 집권이 가능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를 이루건다고만 얘기를 했지. 그 다음에는 이 국민의힘 자체가 다음에 새로운 지도부를 갖다가 꾸려가지고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그 상황이 되면은 김종인 위원장님도 야권의 대권 후보군에 추대가 되거나 가능성이 있다면은 국민의 요구가 있다면 마다하실 생각은 아니 없으신가요? 나는 내가 그렇게 사람들이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별로 잘 알지를 못하고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내가 어떤 상황을 이게 봐서 판단을 하면은 내가 내 스스로를 내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리라고 난 생각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제대로 못해서 나는 대권 후보가 아니다라고 지금 천명을 하시는 건가요? 네. 명확하게 대선에 생각이 없으시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관심이 없어요. 내가 내가 지금 나이가 지금 뭐 흔히 말해서 뭐 80살이 되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이 비대위원장으로서 하는 행동이
과연 그와 같은 것을 지향하는 그런 아마 분위기가 전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자꾸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나는 그 굉장히 부질없는 생각이라고 내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대선을 끌고 갈 생각이 없으시다고 했고 대선에 관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네요. 네. 이어서 CBS의 도성의 정치부장 받아주세요. 예, 위원장님, 저는 당내 문제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만간 당무감사가 실시가 되고 또 조직 강화 특위가 가동되는 것으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근데 총선이 끝난 지 뭐 5달밖에 안 됐는데 또 무엇으로 감사를 하느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개중에는 김종인 위원장이 또 그 측근들을 원외 당협위원장으로 이렇게 물갈이하기 위해서 당무감사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당무감사를 왜 하느냐. 사실 조금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지난 4.15 총선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엄청난 패배를 갖다가 겪은 정당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그 패배를 겪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엄밀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과연 참 당협위원장들 이런 사람들은 제대로 배치가 돼 있었으며 당협위원장들이 당협을 이끌어가는데 제대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이거를 점검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당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뭐 내가 당무감사 이후에 당협위원장을 바꾼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나는 그렇게 측근을 거느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괜히 무슨 뭐 내가 측근을 갖다가 거기다가 투입하기 위해서 당무감사하는 그런 당무감사가 아니에요. 예. 또 관심사가 황교안 전 대표인데 우리 종로 당협위원장을 계속 맡고 계시는데 혹시 당무감사가 끝난 이후에 황교안 전 대표도 교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야 당무감사가 결과를 이제 봐야 알겠지만 뭐 꼭 특별하게 황교안 대표만을 지정해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죠. 네. 일부 또 태극기 집회에 자주 참석했던 우리 김진태 또 민경욱 전 의원 같이 좀 그리고 강성 원외 당협위원장도 좀 많이 교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또 극우 세력과 좀 선긋기를 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근거가 좀 있는 얘기입니까? 나는 그건 제가 아무리 비대위원장의 자리에 있다고 그래서 내가 임의적으로 어느 특정 당협위원장을 갖다 교체하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당에 다 기구가 있고 그 절차를 통해서만이 당협위원장이라는 게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임의적으로 내가 무슨 특별한 사람을 거기에 집어넣기 위해서 그런 행동은 할 수가 없어요. 네, 한국방송기자클럽 BJC 주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초청 토론 계속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YTN의 임장혁 정치부장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역시 위원장님과 과거 인연이 있었던 특정인 관련 질문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이 발표된 순간 아마 많은 분들 머릿속에는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위원장님 발언이나 안 대표 발언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합당이나 통합이 당장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나 이제 당내외 목소리 중에는 선거 전이라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통합을 해야 된다는 요구도 적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한 입장 밝혀주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보기에 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걸 통합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걸 첫째로 물어봐야 돼요. 과연 국민의힘이 국민의당과 통합을 해가지고서 무엇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 제가 보기에 별로 큰 효과를 거둘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정당들이 서로 통합하고 합당하고 해봤지만 제대로 성공한 예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 지금 예를 들어서 안철수 대표가 사실은 자꾸 언론에 부각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관심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사실은 안철수 대표라는 사람도 어떤 분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별로 국민의 당이 그 자체로서는 무슨 내가 보기에는 통합을 하고 합당을 갖다가 하고 싶은 생각도 있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 안철수 대표 얘기는 뭐 국민의힘이 아직까지 변화를 제대로 못했으니까 뭐 관심이 없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굳이 그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서 합당을 갖다 할 생각을 갖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그래도 이제 함께 하셨고 최근에 뭐 그 퍼센티지 자체는 높지 않지만 여전히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 보면은 뭐 순위는 상위권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뭐 물론 그 자유 경제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런 평가도 하셨고 지금 방금 답변에서도 뭐 안 대표님을 너무나 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번에 저희 경제 3법과 관련해서 무슨 자유시장 경제 위반이 된다는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유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그 법이 오면 안 된다 그런 논리는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유시장 경제라는 게 뭐가 자유시장 경제냐 이게 그거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시도 없이 막연하게 자유시장 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그런 법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논리는 성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말씀 중에 안 대표님을 너무나 잘한다라고 말씀을 표현을 하셨는데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역량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 역량은 내가 평가를 안 해도 아마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알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 정치적인 역량이라는 게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분한테 처음에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치를 하고 싶으면은 국회부터 들어가 가지고서 정치를 좀 제대로 배워 가지고서 정치를 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날 보고 국회의원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사람들인데 왜 자기 보고 국회의원을 하느냐는 그 얘기를 나더러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솔직히 해서 이게 도대체 양반이 정치를 제대로 아느냐 하는 생각을 갖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다음에 말을 이어가지를 않고 내가 자리에서 떠버린 그런 적이 있는데 내가 그런 정도로 내 그분의 이 정치적인 이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갖다가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주요 정치 현안 이슈에 이어서 주요 정치인 인물 관련 이슈에 대한 또 질의응답이 또 있었고요. 이어서는 좀 화제를 바꿔서 정책 질의로 좀 넘어갈까 하는데요. 이번에는 MBN의 정창원 정치부장 질문해 주시죠. 네, 저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에서는 지금의 집값 폭등이 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를 풀어서 이렇게 지금의 상황이 왔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대적으로 여당에 비해서 지금 우리 야당 쪽, 국민의힘 쪽에서는 너무 다주택자들을 위한 정책만 펼치는 게 아니냐 그런 비판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나는 사실은 지금 현 정부의 주택 정책이라는 게 어디 있냐면은 자기네들이 말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이 주택 정책이라고 해가지고서 뭐 30몇 번을 갖다가 정책을 내놨다는데 그 정책 내놓는 걸 보고는 전부가 다 무슨 세금 인상하는 그런 식의 정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 사실은 이 아파트 값이 잔뜩 이렇게 올라간 기본적인 배경은 뭐면 첫째로는 공급량이 기본적으로 수요를 따르지 못하니 때가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거고 그다음에는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 환경 자체가 그걸 촉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뭐냐. 왜냐 돈은 많이 풀어져 있고 돈값은 싸고 그러니까 모든 경제 주체가 자기의 재산을 어떻게 보존을 해야지 장기적으로 안전하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실물 쪽에 선호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러면 정부는 사실은 실상을 정확하게 일반 국민에게 알리고 이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런 거를 다 그냥 대쳐놓고서 무슨 자기네들이 주택 정책을 성공시킬 수 있다, 성공시킬 수 있다 이러는데
하나도 성공되는 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 주택 정책이라고 하는 거 제가 왜 그러면 이 아파트와 관련해 가지고 투기 현상이 많이 생겨나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70년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아파트를 지어가면서 선부장 제도라는 걸 해왔는데 그 선부장 제도 자체가 심리적으로 투기를 갖다가 항상 수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이 주택의 소위 숫자도 많이 이루어졌고 주택업자들도 그동안에 경험도 많고 하니까 이제는 좀 후부장제 같은 걸 해가지고서 그렇게 분양시장에서 이렇게 달아오르는 그런 투기 같은 걸 없애자 해도 그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을 갖다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 현 정부의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네. 하지만 그 후분양제도 같은 경우에는 도입을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동안의 금융비용이라든지 그런 게 얹혀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올라서 어떻게 보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끌어가지? 이게 모든 걸 지금 민간 주택업자에게 맡겨가지고 지금 하는 것이 지금 주택 정책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나라의 주택 정책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 뭐를 지향하라는 주택 정책이라는 게 확립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매번 막연하게 뭐 투기가 조금 나면은 무엇을 하는 척하고 조금 오면 도로 뒤로 그냥 물러서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오늘도 그 김종인 위원장 뭐 다소 예민할 수도 있는 쟁점 현안들에 대해서 뭐 빙빙 돌리지 않으시고요. 직설로 일관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늘 그래 오셨습니다만. 자, 부동산 정책 질의 있었고 이에 이어서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 MBC 이재훈 차장 질의 준비해 주시죠. 네. 민주당은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2달이 넘었으니까 이제 더는 못 기다리겠다 이런 분위기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최근에 그 현재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고르고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뭐 추천은 언제 하시는 겁니까? 이달 말까지는 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거는 우리 원내대표가 맡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 원내대표 오고 항상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추천해야 할 사람 2사람을 갖다가 지금 계속 고르고 있는 건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무슨 이 공수처법을 새롭게 개정을 해가지고서 야당 추천 그 자체를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짓을 갖다가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보기에 이건 너무나 이 여권이 과한 행동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민주당 입장은 이렇습니다. 국민의힘이 후보 추천을 계속 미루니까 어쩔 수 없이 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한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 미룬다고 하는 자체는 여러 가지 또 그냥 의미가 있어서 미루는 건데 우리가 소위 야당 추천위원을 갖다가 지금 선정을 해가지고서 내면은 그걸로서 내가 보기에 일단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만약에 추석 이전에 공수처 후보 추천위원이 추천되지 않으면 아무래도 민주당이 추석 이후에는 입법 절차를 신속히 가져갈 거다 이런 예상들이 많은데 그러면 여야 협치 분위기는 많이 깨어질 텐데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지금까지 무슨 여야가 협치가 제대로 됐을 것 같으면 오늘날과 같은 정치 상황이 전개되지도 않았겠죠. 그러나 일방적으로 협치라는 말은 많이 하지만 실질적인 협치라고 하는 것을 안 하니까 결국 이런 상태가 된 거 아니에요. 지난 20대 국회에서 공수처법 통과하는 과정이나 무슨 선거법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전혀 여야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소위 정치가 상당히 파탄적인 양상을 가서 보였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수처법 나는 사실 공수처라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공수처를 일단 입법화를 했으니까 공수처를 출범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여권에 지금 아주 당면 과제로 돼 있고 그거를 출범을 시키려면은 추천위원이 선정이 돼가지고 공수처장을 뽑아야 되는데 그 공수처장 뽑는 그 추천위원을 갖다가 야당에서 지금 무조건 안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추천을 할 테니까 좀 기다려달라는 건데 그거를 갖다가 더 이상 못 참다고 해서 지금 법을 새로 개정했다고 냈는데 결국은 우리가 추천을 하고 나면은 그 명분이 사라질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뭐 이게 시기가 좀 명확해질수록 정치적 불확실성도 줄어드는데 뭐가? 뭐 빨리 아무튼 뭐 어떤 날짜를 좀 민주당 측에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 그건 원내에서들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원내대표가 열심히 사람도 고르고 있고 내가 보기에 어느 정도 다 고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원내대표가 이제 이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와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협의를 하실 거라고 합니다. 네, 그 마무리할 시간이 한 5, 6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추가 질의 준비되어 있는 게 있으시면 패널 분들 어느 분 질문하실까요? 네, 도성희 부장. 네, CBS. 이 위원장님 지난달 총선 백서가 발간된 직후에 당내에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에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의견들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님이 직접 좀 검토를 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 탄핵 문제에 대해서 또 당이 한 번도 좀 사과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입장은 좀 어떠십니까? 사실은 내가 여기 저희 비대위원장하고 들어오기 전에 이 국민의힘이 앞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변화의 모습을 갖다 보이려면은 1차적으로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한 당의 공식 사과를 한다는 얘기를 내가 이미 했어요. 그게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비대위원장 취임과 동시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과를 갖다가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주변의 여러분들께서 아직까지 법적인 문제가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그건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까지 그냥 미루고 있는 건데 이제 일단 하여튼 법적인 상황이 완화가 될 것 같으면은 막 공식적으로 우리 당 이름으로 사과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추가 질의 어느 패널 혹시 가능하실까요? 예. 문정혁 부장님. 예,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문제를 두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공세를 많이 했습니다. 의혹 제기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 이후에 지지율 추이를 보면 되레 국민의힘 지지율이 그렇게 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속됐던 논란, 위원장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 추미애 법무장관 문제는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소위 공정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 뭐 아들이 일정한 뭐 특혜를 받지 않았나 하는 이런 데서 출발을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추미애 장관에 대한 공세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이 왜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제대로 안 오르느냐. 그거는 국민의힘 자체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자꾸 노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지도가 안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의 노력을 갖다가 안 하면은 지지율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선거가 끝난 지가 지금 한 5, 6개월 가까이 되니까 처음에 그 긴장감이 어느 정도 좀 해이해져 가지고서 자꾸 딴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느끼기에 과연 저 당이 실질적으로 변화할 것이냐 하는 이런 회의를 자꾸 하기 때문에 사실 지지도 자체가 답보 상태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추가 질의 정창원 MBN 부장님. 네, 지난해 국회에서 발생한 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지금 현재 국민의힘 전 현직 의원들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모습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이 국회의원도 법을 어겼으니까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 정치 영역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이 사법부가 관여하는 게 아니냐. 사실은 또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패스트트랙 충돌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정치권 스스로가 법원으로 끌고 갔기 때문에 소위 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러니까 한국의 정치가 내가 보기엔 실종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법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까지 법의 신세를 질 것 같으면은 정치가 경직이 돼가지고서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인 민주 발전이라는 게 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자, 마지막으로 사회자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당명이 바뀌었죠? 당명이 네.
바뀌었고 당색이 어제 결정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예. 빨강, 파랑, 하얀색으로 바뀌었는데 예. 관련해서 위원장께서 김수민 홍보위원장한테 프랑스 국기처럼 바꿔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했다는 얘기가 들려요. 근데 관련해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예전에 김종인 위원장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같은 지도자가 나올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혹시 이런 인식이 그 당색 결정에 영향을 나는 사실 뭐 아닌가? 지금도 네. 그런 지도자가 하나 나왔으면 하는 기대를 버리지는 않고 있어요. 네. 근데 과연 그게 언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좀 답답한 심정이지. 예. 다음 주자로 그러면 우리나라도 역시 마크롱 같은 젊은 주자 국민의힘에서 지금 사실은 그래요. 지금 선거가 대통령 선거가 뭐 한 1년 한 6, 7개월쯤 남았는데 그 안에도 지금 어느 뭐 숨어서 자기가 참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비전을 갖다가 개발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눈에 띄지는 않아요. 그러나 뭐 나라 장래를 위해서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SBS 원일이 논설위원이 짧게 질문 하나. 예. 프랑스 국기처럼 당 색깔을 빨강, 파랑, 하양 이렇게 혼용을 하면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주고 싶으신 겁니까? 나는 사실은 왜 그런 선택을 했다고 그러냐면 불란서 국기를 택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소위 일반 국민의 소위 의식 구조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굉장히 분파가 심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20대도 다 똑같지가 않아요. 30대도 다 똑같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 국민의 다양성을 갖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색깔을 갖다가 이렇게 세 가지로다가 쓴 거지 다른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긴 시간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님 마무리 발언으로 보따 하신 말씀 있으시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당은 국민의 신뢰를 받지 않으면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서는 한 발자국도 더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힘은 신뢰가 무너진 그곳에서 다시 신뢰의 기초를 쌓아나가겠습니다. 저부터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당 혁신을 주도하겠습니다. 며칠 후면은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입니다. 오랜 장마도 유난히 길고 집중호우와 태풍이 잇따르면서 우리 농가의 피해도 매우 컸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나눔의 의미를 찾는 훈훈한 추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가위 보름달처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알차고 풍성한 결실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BJC 한국방송기자클럽 조청 토론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시청하셨습니까? 첨예한 쟁점 그리고 각종 전국 이슈에 대한 제1야당 비대위원장의 식견과 통찰력이 엿보였던 그런 60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답변해 주신 김종인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패널 분들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